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내 어미가 하늘의 별이라도 돼? 내가 혹시 내 어미가 깔아준 꽃길만 걷는다고 착각했나 본데. 이등병 강연우. 여기는 내 어미의 707 특수임무단 놀이터가 아니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부대. 그곳에 대대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듯한 압력이 공간을 짓눌렀다. 갓 스물의 강연우 이등병은 대대장실 중앙에 선 채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대대장 윤태성 중령의 목소리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처럼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아냥거림은 현우의 뺨을 후려치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대대장실은 현우가 막연히 상상했던 권위의 공간 그 이상이었다. 책상 뒤편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은 평화로웠지만 실내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윤태성 중령은 현우의 생활기록부로 보이는 서류철을 턱짓으로 가리키더니 이내 손가락으로 가볍게 그 표지를 두드렸다. 규칙적인 딱딱 소리는 현우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어긋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윤 중령의 눈빛은 마치 현우를 투명한 유리 조각처럼 관통하며 그 내면에 숨겨진 속셈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현우는 자신이 이곳에 불려온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오전 작업 중 당직 사관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 정신없이 뛰어왔을 뿐이었다. 머릿속은 수십 개의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어떤 말도 새어나올 수 없었다. 군기가 바짝 든 자세만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다. 윤 중령님, 이등병 강현우. 호출에 응했습니다. 현우가 기계적으로 보고했다. 윤 중령은 현우의 보고를 마치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응했지. 아주 깍듯이 응했지. 그래, 강 이등병. 내가 이곳에 불려온 이유를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나? 저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눌러 말했다. 모른다고? 모를 리가 없는데. 내가 걷는 모든 발자국이 특별하다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윤 중령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부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다른 사병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어머니, 그것도 원스타 준장이라. 참으로 대단한 스펙이더군. 내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이런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 현우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 없던 어머니의 직업과 계급. 그것이 지금 대대장실에서 자신의 군 생활을 평가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우의 어머니는 평생을 군에 헌신했지만 아들의 군 복무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겠다며 늘 선을 그었다. 입대 전 어머니는 오히려 현우에게 더 조심하고 겸손하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윤 중령은 다시 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내가 말이야, 강 이등병. 이런 케이스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척하다가 뒤로는 어머니의 명함을 믿고 꿀 빠는 군 생활을 하려 했던 놈들 말이야.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 부대는 그런 너희 특권층 자제들의 아니란 피난처가 아니야. 이곳은 너 같은 놈들이 허세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윤 중령의 말은 사실과 완전히 달랐다. 현우는 입대 후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존재를 언급한 적 없었다. 오히려 다른 동기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윤중령은 이미 현우를 특권층 자제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고 그를 판단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배경을 믿고 이등병 주제에 벌써부터 내정된 편안한 보직이라도 기대했나? 행정병이나 운전병 같은 꿀통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꿈깨. 내가 이 부대의 대대장으로 있는 한 너는 내 어머니의 배경이 아니라 너 자신의 능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테니까.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하게 평가받을지도 모르지. 현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대대장의 일방적인 비난에 대해 단호하고도 예의 바르게 대응해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윤중령님. 저는 어머니의 직업이나 계급으로 인해 군 생활에 특혜를 받으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중령님의 손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부대에 와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는 저와 함께 생활한 선임들과 간부님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윤중령은 현우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대대장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윤중령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오호, 당돌하군. 제법 배짱 있어. 윤중령은 서류철을 덮고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내가 내 어머니의 배경 없이도, 아니, 오히려 내 어머니의 후광 때문에 더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사나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이야. 그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현우에게 던지듯이 놓았다. 봉투는 군용 봉투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편지 봉투처럼 보였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 봉투 안에는 한 지역의 사진과 어떤 대상의 이름이 적혀 있어. 내가 내게 첫 번째 임무를 주겠다. 너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해 볼 임무지. 윤중령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현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나직했지만 위협적이었다. 너는 지금부터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감시하고 그 대상이 하는 모든 일을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대 밖에서의 일이다. 일반적인 이등병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지. 하지만 너는 이등병 강현우가 아니잖아. 707 준장의 아들이니까.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군 내부의 임무가 아닌 외부 인사에 대한 감시 임무.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적인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등병 신분으로 부대 밖에서의 임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윤중령님, 그 임무는 군인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등병 신분으로 부대 밖을 나가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 규정 타령하는 놈들이 꼭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더군. 강 이등병,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이 임무는 상부에서 비밀리에 내려온 지침이라고 해두지. 너는 그저 나만 믿고 이 임무를 수행하면 돼. 만약 내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배경을 언급하며 너를 비난했던 내 잘못을 인정하지. 그리고 너를 진정한 군인으로 대우해주겠다. 윤중령은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이면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과 협박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거부한다면, 글쎄, 나는 내 어머니가 내게 덮어주려고 했던 그 꽃길을 아주 가혹한 지옥길로 바꿔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너의 모든 군 생활은 내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채워질 테고, 내 선택은
봉투는 책상 위에서 마치 현우의 운명을 결정할 폭탄처럼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현우는 봉투와 윤중령을 번갈아 보았다. 이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그에게 특혜가 아닌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 덫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그가 부여받은 이 부당한 임무를 완수하고 윤중령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인천의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스며들었다. 알겠습니다. 윤중령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임무를 하달해 주십시오. 좋아. 역시 707 준장의 아들답군. 배짱이 마음에 들어. 윤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들어 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봉투 안에 적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곳의 사진을 봐. 내 임무는 그곳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감시해야 할 대상은 은교라는 이름의 여자다. 그녀는 그곳의 주인이자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지. 내일부터 너는 공식적인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외출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임무는 은교라는 여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 그녀의 모든 대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절대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실패하거나 나에게 거짓을 보고한다면 알겠지? 현우는 차가운 봉투의 질감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은교라는 이름,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라는 설명. 군인이 외부의 민간인을, 그것도 상부의 지침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감시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군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부조리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위험한 시작이었다. 강현우 이등병의 군 생활은 이제부터 어머니의 별 아래에서 펼쳐지는 꽃길이 아닌 대대장의 그림자 아래에서 진행되는 비밀스러운 작전이 되었다. 강현우 이등병은 다음날 새벽 부대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군복 대신 지급받은 낡고 어색한 사복 차림으로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윤태성 중령은 특수보안훈련지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현우에게 공식 외출 명령을 내렸고 그에게 쥐어준 것은 위조된 신분증과 함께 최소한의 활동 자금 그리고 구형 휴대전화 한 대였다. 윤중령님의 명령은 절대적 기밀 사항이며 만약 이 임무가 외부에 노출될 시에는 너의 어머니는 물론 너와 관련된 모두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윤중령의 마지막 경고가 현우의 귓가에 맴돌았다. 현우는 이 순간 자신이 군인이라기보다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나 범죄자의 공범이 된 것 같은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인천 계양구의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현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는 군림이라는 절대적 규율 아래 움직이는 이등병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익명성 속에 숨겨진 그림자였다. 오전 9시 현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고급 부티크와 외제차 전시장들이 즐비한 거리에 도착했다. 그가 맡은 대상, 은교가 거주하는 주택 단지 근처는 계양구의 군부대 근처의 풍경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잘 정돈된 가로수와 깔끔한 인도로 이루어진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모든 것이 윤택하고 여유롭고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다. 현우는 봉투 속 사진에 찍힌 고급 빌라 주변을 맴돌았다. 빌라는 높은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정면에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우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며 감시하기 가장 좋은 지점을 물색했다. 그는 압구정동의 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빌라의 측면을 주시하기로 했다. 공원은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어 그가 장시간 머물러도 크게 의심받지 않을 만한 장소였다. 내가 정말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 건가?
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윤중령의 협박과 자신의 군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구형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주변 풍경과 빌라의 출입구를 촬영하며 보고를 준비했다. 정오 무렵 마침내 감시 대상인 은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몸을 숙였다. 그녀는 사진 속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고 주변 공기마저 멈추게 하는 듯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은교는 화려하지만 절제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키는 현우의 어깨쯤에 왔지만 곧게 편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그녀를 더욱 커 보이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동시에 쉽게 읽을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몰고 온 듯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고 차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현우는 은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벌떡 일어섰다. 이등병의 체력은 현우에게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인파 속을 헤치며 멀어지는 세단의 꼬리만 보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정체를 들키면 안 돼. 하지만 놓치면 안 돼. 현우는 두 가지 상반된 명령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은교의 차는 압구정동의 유명한 고급 백화점 앞에 멈췄다. 현우는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한 작은 카페로 재빨리 숨어들었다. 카페의 창가 자리는 은교의 동선을 파악하기에 완벽했다. 그는 가장 저렴한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으로 은교의 움직임을 쫓았다. 은교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백화점 옆에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그녀의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임을 깨달았다. 그는 커피를 그대로 둔 채 카페 밖으로 나와 그녀의 뒤를 밟았다. 골목길 끝 낡고 오래된 한 건물의 2층 창문이 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압구정동의 화려함 속에서 홀로 시간의 덮개를 맞은 듯한 그 건물은 마치 은교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은교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건물 맞은편의 재활용품 더미 뒤에 숨어 2층 창문을 주시했다. 곧 창문 뒤편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은교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최대한 줌을 당겨 촬영을 시도했지만 창문은 반사되어 내부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다. 잠시 후 2층 창문이 열리더니 은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은교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달리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대화 상대가 남자라는 것과 그들이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다투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위험해. 은교 씨. 당신이 우리에게 준 정보가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했어?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당신은 이미 이 게임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버렸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현우는 남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정함은 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사적인 문제가 아니야. 무슨 거래? 무슨 정보? 현우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대대장의 명령을 따라 은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현우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남자는 곧 창문을 닫았다.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현우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현우는 남자의 목소리와 은교의 절박한 감정을 메모장에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오후 6시 정각
윤중령이 지정해준 비밀번호로 구형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시도했다. 나다. 보고해. 윤중령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차갑고 건조했다. 윤중령님, 이등병 강현우 보고합니다. 금일 압구정동 소재 빌라에서 은교 씨는 검은색 세단을 이용해 백화점 인근 골목의 낡은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났으며 대화 내용 중 위험, 정보, 약속이라는 단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대화는 격렬했으며 은교 씨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했다. 윤중령은 현우의 보고를 듣더니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은 현우에게 더 큰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하하. 대단하군, 이등병. 내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냄새를 맡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정보 약속이라. 아주 재미있군. 윤중령은 곧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기억해, 강 이등병. 내 임무는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파고드는 게 아니야. 그냥 그들의 접촉 사실만 나에게 정확히 보고하면 돼. 내가 파악한 정보가 무엇이든 그것은 내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알겠나? 윤중령님, 저는 군인으로서 중령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루는 내용이 혹시 부대와 관련된 기밀은 아닙니까?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윤중령이 은교의 사생활이 아닌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임무는 오직 감시다. 내일도 그 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만나는 사람을 보고해. 그리고 명심해. 너는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가 본체를 뛰어넘으려 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지. 통화가 끊겼다. 현우는 구형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윤중령의 태도는 현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윤중령이 은교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중령 자신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였다. 현우는 다시 빌라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윤중령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다면 그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그의 미래 전체가 윤중령의 소나귀에 놀아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이름이 족쇄가 된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윤중령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은교의 정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뿐이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고 거대한 두 권력 사이의 은밀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등병 강현우의 그림자 임무는 이제부터 단순 감시를 넘어선 진실을 파헤치는 비밀 작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틀째 감시 임무가 시작되었다. 현우는 어제 은교가 만났던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압구정동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이미 이등병의 본분을 잊은 듯 했다. 그의 임무는 이제 윤중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신이 휘말린 이 부조리한 상황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우는 낡은 건물의 주변을 다시 찾았다. 어제 은교와 남자가 대화했던 창문 아래의 구석진 곳. 현우는 거기서 희미한 단서를 발견했다. 창문 턱 아래 아주 작고 얇게 접힌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다. 현우는 재활용품 더미를 뒤적이는 척하며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일반 종이가 아닌 영수증의 뒷면이었고 그 위에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딱 4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7073. 현우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707 설마. 707은 현우의 어머니가 소속된 부대 707 특수임무단을 의미했다. 그리고 뒤에 붙은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우는 이 영수증 뒷면의 숫자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은교의 비밀과 윤중령의 집착,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부대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날 은교는 어제와 달리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압구정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은교와 비슷한 또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현우는 레스토랑 맞은편의 노천 카페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현우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레스토랑의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핑계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 현우는 은교와 그녀의 친구가 앉은 테이블을 지나쳐야 했다. 순간 은교의 친구가 목소리를 낮추며 은교에게 속삭였다. 그 남자 너무 위험해. 내 남편도 알게 될까봐 무섭지 않아? 게다가 너 이번에 그것을 넘겨줘야 한다며. 정말 괜찮겠어? 은교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내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무너져. 그것?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것? 현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대화는 어제의 정보 약속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우는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며 테이블을 지나쳤지만 은교는 잠시 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찰나였지만 현우의 얼굴을 스캔하듯이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현우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거나 혹은 수상하게 여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군인의 본능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후 현우는 은교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빌라 근처의 청담동 명품 거리에서 은교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현우는 은교가 한 명품 매장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잠시 후 현우의 시야에 어제 낡은 건물에서 은교와 대화했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오늘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남자는 은교에게 다가서더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은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왜 내 전화를 피했지? 어제 약속한 시간에서 벌써 3시간이 지났어.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명심해. 그 물건은 어디에 있어? 은교는 고통스러운 듯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손 놓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도 내 계획이 있어요. 당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 계획? 당신 계획대로 했다가 우리 일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당장 오늘 저녁까지 연락해. 아니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사생활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특히 당신 남편 귀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는 않겠지. 남자는 잔인하게 속삭이며 은교의 귓가에 협박의 말을 뱉었다. 남자가 떠나자마자 현우는 은교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도와줘야 해. 이건 단순한 감시의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그는 이등병이다. 군인으로서 민간인의 일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윤중령의 명령은 오직 감시와 보고였다. 현우는 딜레마에 빠졌다. 윤중령이 이 상황을 알고도 은교의 위험을 방관하라고 명령한 것인지 아니면 윤중령 자체가 이 모든 위험의 배후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숨겨진 영수증 종이 조각을 떠올렸다. 7073. 그리고 남자가 말한 그 물건. 현우는 이 물건이 바로 윤중령이 그토록 집착하는 정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현우는 밤이 되어서야 부대로 복귀했다. 복귀 후 윤중령에게 비밀리에 보고를 마쳤다. 윤중령은 은교가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보일 뿐
남자의 협박 내용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우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이등병. 내가 만약 은교라는 여인에게서 그 물건을 획득할 수 있다면 너는 그 물건을 나에게 가져오겠나? 아니면 내 어머니에게 가져가겠나? 저는 군인입니다. 중령님의 명령에 따라 중령님께 보고하고 중령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진실을 숨겼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7073이라는 단서를 윤중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좋아. 그 대답이 내 군 생활을 결정할 것이다. 내일 내게 새로운 임무가 하달될 것이다. 단순 감시가 아닌 획득 임무다. 현우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영수증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7073. 현우는 이 숫자를 통해 이 모든 음모의 실체에 한 발짝 다가섰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위험한 비밀일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윤중령의 호출을 받고 다시 대대장실로 향했다. 대대장실로 향하는 복도 끝, 현우의 눈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은교였다. 은교는 어제와 달리 차분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했다. 그녀는 윤중령의 비서로 보이는 여군을 따라 대대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현우는 깜짝 놀라 몸을 벽 뒤에 숨겼다. 은교가 왜 여기에? 군부대에? 설마 그녀가 윤중령과 한패였나?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은교는 대대장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더니 이내 결심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현우는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건을 스치듯이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USB 메모리처럼 보였지만 현우는 그것이 남자가 말했던 그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벽 뒤에서 조용히 대기했다. 잠시 후 대대장실 안에서 격렬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윤중령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제 남편은 건드리지 않기로. 은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윤중령의 냉소적인 대답이 이어졌다. 약속?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왜 약속을 지켜야 하지? 당신이 가진 그것은 당신의 안위보다 훨씬 중요한 물건이야. 이제 와서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 늦었어, 은교 씨. 당신은 이미 내 소나귀에 들어왔어. 현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은교는 윤중령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중령은 현우가 모르게 은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윤중령이 은교에게서 빼앗으려던 정보의 최전선에 자신이 서 있었다는 것을. 현우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윤중령이 은교를 협박하고 불법적인 일에 현우를 끌어들이는 동안 현우의 어머니와 관련된 비밀 그리고 군의 기밀까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대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윤중령님, 이등병 강현우 보고가 아닌 질문이 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대대장실 안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현우에게 꽂혔다. 윤중령은 경악했고 은교는 구세주를 본 듯이 눈이 커졌다. 은교는 손에 쥔 USB 메모리를 현우에게 던지듯이 건넸다. 이등병, 내게 이걸 맡긴다. 이걸 안전한 곳에. 현우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아 품에 숨겼다. 그리고 윤중령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현우를 덮쳤다. 강현우, 내가 지금 감히 내 분수를 잊었나? 당장 나가. 당장. 현우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왜 은교가 자신에게 넘겼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윤중령과 은교 사이의 모든 갈등과 비밀을 짊어질 유일한 열쇠를 쥐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생사를 건 숨막히는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다. 윤태성 중령은 강현우 이등병이 감히 명령을 무시하고 사적인 대화에 난입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은교가 던진 그 물건을 받아 품에 숨기는 대담함을 보이자 격분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목에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강현우,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윤중령은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현우에게 달려들듯이 몸을 내밀었다. 당장 그걸 내놔. 내가 감히 군 기밀을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어. 이건 특급 군사 자료란 말이다. 윤중령의 고함에 은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제발 현우 씨, 당신은 이걸 지켜야 해요. 당신 어머니에게 꼭 전해주세요. 은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윤중령의 비서에게 제지당하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현우에게 무거운 사명감을 남겼다. 현우는 윤중령의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이등병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현우의 품속에는 은교가 던져준 차가운 금속, USB가 놓여 있었다. 윤중령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령님께서 이등병인 저에게 민간인을 감시하라고 명령하신 순간부터 이것은 이미 군 기밀이 아닌 사적인 음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중령님의 반응을 보니 이것이 중령님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지휘 계통을 통해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현우의 대담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윤중령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현우를 당장 구속하고 싶었지만 대대장실 문 밖에는 당직사관과 다른 행정병들이 오가고 있었다. 자신이 이등병에게 협박당하고 심지어 비밀 문건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윤중령 자신의 경력은 끝장이었다. 상부 보고? 하하, 좋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지. 강현우, 너는 지금부터 내가 특별히 지정한 특별보직으로 전환된다. 내 임무는 이 부대의 모든 인원에게서 격리된 채 다음 상부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다. 윤중령은 당직사관을 불러 현우를 부대 내의 가장 외진 창고 건물로 호송하라고 명령했다. 특별보직이라는 이름은 그저 현우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한 미명일 뿐이었다. 그리고 당직사관 강 이등병은 내 개인적인 지시로 인해 모든 개인 소지품 검사에서 면제다. 대신 그가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일절 허용하지 마라. 알겠나? 윤중령은 현우가 가진 구형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현우가 USB를 이미 외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현우는 창고 건물로 호송되는 내내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USB는 얇은 금속이었지만 군복 바지의 깊숙한 주머니에 숨겨져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창고는 분명 임시 감옥이 될 것이다. 창고 건물은 부대 뒷산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낡고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는 폐기된 군수품들이 쌓여 있었다. 현우는 당직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군번줄에 달려있던 작은 인식표 중 하나를 이용해 창고 내부의 낡은 철문을 잠그는 척하며 교묘하게 잠금 장치를 조작했다. 군번줄은 윤중령이 압수하려 했지만 이등병의 상징이라며 현우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킬 수 있었다. 밤이 되었다. 창고에는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다. 현우는 이제 탈출해야 할 시간임을 알았다. 이대로 아침을 맞이한다면 윤중령은 현우를 군 기피자로 몰아세우고 합법적으로 체포할 것이다. 현우는 바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차가운 감촉이 그에게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는 먼저 USB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부대 내에서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현우는 창고 한쪽에 쌓여 있는 폐기 예정 장비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오래된 개인용 컴퓨터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이걸 쓸 수만 있다면 현우는 침낭 속에서 지급받은 휴대용 만능칼을 꺼내 들고 컴퓨터의 전원 단자를 확인했다. 다행히 전원은 연결되어 있었고 잠시의 노력 끝에 컴퓨터를 부팅시키는 데 성공했다. 화면은 오래된 운영체제를 띄웠지만 USB를 읽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이름은 G 프로젝트.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파일을 열자 즉시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영수증에서 보았던 4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7073. 암호가 풀렸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다. 대부분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코드명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였지만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은 최종 보고서 Y, T, S 관련 비리 일람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다. Y, T, S 는 윤태성 중령의 영문 이니셜 윤태 성윤태의 성이었다. 현우는 빠르게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보고서는 윤중령이 군수물자 납품 업체들과 결탁하여 수십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정황과 그 자금을 고위층에게 상납하여 자신의 진급을 도모하려 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이 비리가 은폐될 경우 윤중령은 다음 진급에서 중령을 넘어 대령으로 승진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비리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707 특수임무단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도입 사업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내부에서 최초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현우의 어머니 서지영 준장이었다. 보고서에는 서 준장이 비리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고위층의 압력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었고 그 증거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오히려 서 준장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은교는 이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의 아내였지만 사실은 서 준장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이었던 것이다. 은교는 서 준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최종 증거인 USB를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즉 윤중령의 감시를 받고 있는 준장의 아들 현우에게 넘긴 것이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나 때문에 윤중령에게 잡혀있는 은교가 바로 어머니의 정보원이었어. 현우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현우는 보고서 파일 전체를 폐기된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그리고 USB를 다시 품속에 넣었다. 이 USB는 현우의 목숨줄이자 어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다. 창고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윤중령이 보낸 순찰조였다. 현우는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만능칼을 이용해 창고의 비상구 쪽 낡은 환풍구를 뜯어냈다. 몸을 웅크리고 먼지와 흙을 뒤집어 쓴 채 좁은 환풍구를 기어나갔다. 현우는 부대 뒷산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군복 대신 입은 사복은 오히려 그의 탈출을 용이하게 했다. 윤중령은 현우가 부대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우는 인천 계양구의 밤하늘 아래 자신이 이제 탈영병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어머니에게 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부대 내 순찰차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의 뒤에는 군 전체의 체면과 윤중령의 권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것이다. 현우는 부대 후문을 넘어 빽빽한 숲속을 가로질러 새벽녘 인천의 외곽 도로로 빠져나왔다. 그의 몸은 이등병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체력 소모보다 훨씬 컸다.
현우는 이제 군의 보호를 받는 군인이 아니라 군의 권력자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 현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중령의 추적을 피하고 USB의 내용을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로 향하는 첫 시외버스에 몸을 숨겼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현우는 USB의 파일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다. 비리의 중심에는 윤중령보다 더 높은 계급의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지영 준장의 조사를 막기 위해 은교를 협박하고 현우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현우는 곧바로 영등포구의 한 낡은 지하 상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현우가 입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익명성이 보장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형이 있었다. 이름은 박민규. 민규 형은 현우에게 세상의 어두운 이면을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민규 형은 밤새도록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규는 현우의 꾀죄죄한 사복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직감했다. 현우야, 내가 왜 이런 꼴로 군에 있어야 할 녀석이? 민규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형, 나 지금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렸어. 군에서 쫓기고 있어. 지금 당장 이 USB 안에 있는 파일을 완벽하게 복제해서 원본과 동일한 2개의 백업본을 만들어줘. 그리고 이 파일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보안이 철저해야 해. 민규 형은 현우의 말을 듣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암호화 수준이 군사용 급임을 확인한 민규 형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현우야, 내가 훔친 게 군사 기밀이라면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하지만 내 눈빛을 보니 정의감에 불타는 것 같군. 민규 형은 현우의 어깨를 잡았다. 좋아. 딱 2시간 줄게. 이 파일은 복제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파일을 만들었는지 역추적될 가능성이 있어. 내가 그걸 완벽하게 지워줄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최고 수준의 보안 서버에 올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2시간 동안 현우는 민규 형의 지하 상가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웠다. 복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우는 7073에 대해 고민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현우의 어머니와 은교가 공유했던 어떤 약속일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친 민규 형은 현우에게 2개의 암호화된 USB와 함께 군이나 정부 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스위스 소재의 서버 접속 주소를 건네주었다. 현우야, 이 서버에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접속 주소가 즉시 파괴되도록 설정해놨어. 그리고 내가 이 파일을 올릴 때 너의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있는 코드 문구를 사용해야 해. 일종의 비상신호 같은 거지. 내 어머니는 아마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을 거야. 민규 형의 도움으로 현우는 잠시 숨통을 트였다. 하지만 서울 도심은 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는 군 고위 간부들의 활동 무대였고 윤중령의 정보망이 쉽게 미칠 수 있는 곳이었다. 오후가 되자 현우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며 윤중령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가 도청당할 것을 염려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공중전화나 PC방을 이용하는 등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윤중령의 추적은 예상보다 집요했다. 윤중령은 이미 현우가 정신 이상으로 인한 탈영을 했다는 허위 보고를 상부에 올리고 군 헌병대의 정식 수색 대신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설 조사팀을 동원하여 현우를 추격하고 있었다. 이 조사팀은 윤중령과 비리에 연루된 고위층의 신복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저녁 무렵 현우는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의 복잡한 골목길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다. 현우는 군 훈련을 통해 단련된 감각으로 자신을 쫓는 그림자가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일부러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고 뒤를 돌아보자 3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를 쫓고 있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추격 방식은 일반인이 아니었다. 윤중령이 벌써 여기까지 손을 썼군. 현우는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홍대 거리의 한 낡은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다. 옥상 문을 잠그고 현우는 난간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추격자들이 옥상 문을 부수고 올라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현우는 품속의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그는 민규 형이 알려준 서버 접속 주소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파일을 서버에 올려 전송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옥상 문이 꽝 소리를 내며 열리려는 찰나 현우는 결심했다. 그는 옥상 난간을 타고 옆 건물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강현우, 당장 거기 멈춰.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순순히 돌아오면 내 어머니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을 수 있어. 추격자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현우는 그들의 협박을 무시하고 절벽을 뛰어넘는 심정으로 옆 건물로 몸을 던졌다. 현우의 몸은 건물 벽에 부딪혔고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현우는 이 순간 자신이 단순한 이등병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쥔 유일한 증인임을 깨달았다. 그는 반드시 어머니에게 닿아야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의 아슬아슬한 추격전 끝에 현우는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의 낡은 한옥 민박집에 숨어들어 상처를 치료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익선동의 고풍스러운 골목길은 현우의 처지를 잠시나마 감춰주는 듯 했다. 현우는 이제 USB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두 가지 목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위치가 가장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구 일대를 주시했다. 용산은 국방부가 위치한 곳으로 서지영 준장이 근무하는 707 특수임무단 본부와도 지리적으로 가까웠다. 현우는 민규 형에게 받은 스위스 서버 접속 주소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한 대학교 도서관의 구석진 컴퓨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군 관련 자료를 다루는 곳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한의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다.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은 현우는 USB를 삽입하고 민규 형이 알려준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프로그램은 즉시 파일 업로드를 준비했고 현우는 어머니에게 전달할 코드 문구를 입력할 차례가 되었다. 현우는 은교가 자신에게 USB를 던지며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당신 어머니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영수증에 적힌 네 자리 숫자 7073. 현우는 이 숫자가 단순한 암호가 아닌 어머니와 은교 사이에 미리 약속된 비상 연락 코드라고 확신했다. 현우는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 파일 제목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다. 7073 코브라의 둥지는 안전하지 않음. 코브라의 둥지는 707 특수임무단 내부에서 비밀 작전을 지칭할 때 쓰는 은어라는 것을 현우는 입대 전 어머니에게서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윤중령이 비리에 연루된 고위층을 코브라라 칭하며 이들이 707의 조사에 개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파일은 순식간에 암호화되어 스위스 서버로 날아갔다. 접속 주소는 즉시 파괴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우는 USB를 파괴하기 위해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현우가 도서관을 나서자마자 윤중령의 신복들이 이미 도서관 입구와 출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우가 파일을 전송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다. 강현우, 이제 그만 포기해라. 내가 뭘 하든 이미 늦었어. 내 어머니는 이미 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윤중령의 사설 조사팀장이 소리쳤다. 현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USB의 원본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USB를 손에 쥐고 도서관 앞에 분수대로 달려갔다. 멈춰. USB를 버려. 추격자들이 경고했다. 이 USB는 이미 복제되어 서버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는다고 해도 진실은 이미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본은 아직 나에게 있습니다. 현우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만약 당신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나는 이 USB를 파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외부에 폭로할 것입니다. 추격자들은 현우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USB의 원본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윤중령은 원본을 회수하여 모든 증거를 조작하려 했을 것이다. 그 틈을 타 현우는 마지막 남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그는 이미 부대 복귀 후 은교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몰래 건네준 어머니의 비상 연락망으로 등록된 익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다. 현우는 마지막 남은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현우의 어머니 서지영 준장의 목소리가 아닌 그녀의 충성스러운 부관의 목소리였다. 저는 707의 강현우입니다. 비상코드 7073을 확인하십시오. 저는 지금 용산구와 가까운 종로구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윤중령의 비리와 관련된 코브라의 둥지 파일 원본입니다. 서 준장님께 이 파일을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부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현우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코드 7073 확인했습니다. 강 이등병. 당신의 임무는 이제부터 생존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십시오. 절대로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구조팀을 보낼 것입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주변을 둘러보았다. 추격자들이 현우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동시에 달려오고 있었다. 현우는 재빨리 주변의 지형지물, 즉 종로구 익선동, 한옥 골목길 안쪽의 세 번째 공중전화 부스라고 외쳤다. 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추격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현우를 잡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쓸데없는 짓 했군. 내가 연락한 곳이 어디든 우리가 먼저 널 잡을 거다. 조사팀장이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우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USB를 마지막으로 꽉 쥐었다. 구조팀이 올 때까지 버텨야 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현우의 움직임을 봉쇄했고 현우는 익선동의 좁은 한옥 골목길 구석에 몰리게 되었다. 자, 강현우.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 물건을 내놔라. 너는 겨우 이등병이야.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나는 이등병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쥔 준장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이 이 증거를 파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우는 절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손에 쥔 USB는 이제 그의 생명과도 같았다. 추격자들이 현우를 향해 동시에 달려드는 순간 익선동 골목길 끝에서 예상치 못한 섬광과 함께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검은색 복장의 사복 특수 요원들이 나타나 추격자들을 향해 신속하게 돌진했다. 현우의 구조팀이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현우에게 닿기 직전 윤중령의 조사팀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현우를 향해 덤벼들었고 현우는 강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강현우 이등병이 정신을 차렸을 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추격자들과 구원의 검은 그림자들이 뒤섞여 터지던 혼란이었다. 정신이 드니? 강 이등병.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곁에는 단정한 사복 차림의 여군 부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우가 공중전화로 연락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중령의 추적이 미치지 못할 곳이에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근처의 민가로 위장된 특수 안전 가옥입니다. 부관이 설명했다. 은교 씨는요? 그리고 윤중령은요? 현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어 고통스러웠다. 은교 씨는 우리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윤중령의 신복들이 이미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강 이등병, 당신 덕분에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USB 잘 지키고 있었어요. 부관은 현우가 숨겨둔 USB를 안전하게 회수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현우는 숨을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서지영 준장이었다. 서 준장은 군복이 아닌 어두운 색의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강렬했고 그녀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 준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왔지만 현우를 안아주는 대신 현우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너는 이등병이야. 내가 너에게 군 생활을 편하게 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군의 비리에 맞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서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탈영병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중령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를 이용해 어머니의 조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도대체 집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코브라는 누구이며 은교 씨는 왜 위험에 처한 겁니까? 서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다. 지 프로젝트는 차기 무기 체계 도입 사업을 가장한 거대한 금융 비리야. 윤태성 중령은 그 비리의 말단에 불과해. 진짜 코브라는 군수업체와 결탁하여 국가 예산을 빼돌린 군 내부의 소장급 이상 고위 장성들이다. 그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고 그들의 힘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했다. 서준장은 현우가 가져온 USB 덕분에 그녀가 수년간 수집해온 증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음을 설명했다. 그녀의 조사는 코브라 세력에 의해 중단되었고 그녀는 오히려 무고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었다. 은교는 그녀가 직접 심은 내부 정보원이 맞았고 은교가 목숨을 걸고 USB를 현우에게 전달한 것은 외부와 단절된 서준장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에게 최후의 희망을 건 것이었다. 윤중령은 내가 이등병이라는 점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나를 협박하려 했지. 내가 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너를 영창에 가두고 군 생활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말이야. 서준장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넌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넌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들고 내게 왔다. 자랑스럽다, 현우.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중령은 제가 정신 이상으로 탈영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USB의 내용이 진실이라도 저의 신분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교 씨를 구해야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서준장은 현우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윤중령의 여론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USB의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위조나 조작이 불가능한 원본 파일이다. 우리는 이 파일과 은교의 증언을 이용하여 코브라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얼마 없어.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교를 침묵시키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서준장은 현우에게 USB의 원본과 함께 그녀의 비공식적인 조사팀과 협력하여 은교를 구출하고 윤중령의 함정을 피할 비밀 작전을 설명했다. 이 작전은 서준장의 남은 모든 경력과 현우의 미래를 건 마지막 승부수였다. 현우야, 너는 지금부터 이등병이 아니다. 너는 이 작전의 핵심 증인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현장 요원이다. 내가 윤중령을 상대하는데 가장 적합해. 그들은 내가 도망쳤다고 생각할 뿐 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 현우는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등병 군 생활은 끝났다. 이제 그는 정의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선 진실의 병사가 되었다. 현우의 새로운 임무는 코브라 세력이 은교를 숨긴 장소를 파악하고 그녀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서준장은 현우에게 군사훈련 이상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정보 수집 기술을 교육했다. 현우는 이틀 동안 남한산성의 안전가옥에서 잠적 훈련과 정보 분석에 몰두했다. 윤중령은 은교를 인질로 삼아 이 USB의 증거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은교가 자신이 조작된 정보를 넘겼다고 진술하게 만들려 할 거예요. 서준장의 부관인 이수연 대위가 현우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윤중령이 은교 씨를 어디로 숨겼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대에서 윤중령을 봤을 때 그는 은교 씨를 외부로 빼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협박하기 좋은 장소여야 합니다. 현우는 윤중령의 심리를 파악하려 애썼다. 현우는 자신이 윤중령의 신복들에게 쫓기면서 느꼈던 긴장감과 그들의 움직임을 역추적했다. 그는 윤중령이 파주시 원롱면 근처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군수업체 관련자의 명의로 된 비밀 별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서류 조각을 기억해냈다. 파주 원롱면은 서울과 거리가 있으면서도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라 군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곳이었다. 파주 원롱면이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군부대 통신 감청구역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보안에 취약하죠. 이 대위가 현우의 추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서준장은 은교 구출 작전을 승인했다. 현우와 이 대위 그리고 서준장이 신뢰하는 정보팀 3명이 한 팀이 되었다. 이 작전은 군의 공식 작전이 아닌 자료 회수를 위한 비공식적인 움직임이었기에 모든 과정은 그림자처럼 은밀해야 했다. 작전 당일 현우는 특수 제작된 도청 장치와 무선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파주 원롱면의 비밀 별장 주변에 잠입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물었다. 현우는 이등병 시절부터 틈틈이 훈련했던 정찰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현우는 별장의 외곽 경계선을 돌파하여 내부로 잠입했다. 별장 안에는 윤중령의 신복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문적인 특수부대 요원이 아니었기에 현우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현우는 윤중령이 자신을 무시하고 깔봤던 것처럼 윤중령의 부하들 역시 현우를 겨우 이등병으로 취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라 예상했다. 별장 2층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현우는 낡은 배수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접근했다. 창문 틈 사이로 현우는 은교를 발견했다. 은교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은 공허했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윤중령의 신복 중 한 명이 감시하고 있었다. 현우는 창문을 조용히 열고 내부로 침투하려 했으나 바로 그 순간 윤중령의 목소리가 2층 복도에서 들려왔다. 은교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당신이 넘긴 USB는 이미 증거 능력을 잃었어. 내일 아침 당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강현우 이등병에게 조작된 파일을 넘겼다고 진술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당신의 남편도 당신도 안전해질 수 있어.
은교는 고개를 저었다. 윤중령님,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현우 씨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윤중령은 격분하여 은교의 감시병에게 명령했다. 당장 은교를 데리고 지하로 이동시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현우는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창문을 통해 내부로 뛰어들었고 감시병에게 달려들어 제압했다. 은교 씨, 접니다. 이등병 강현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어머니의 팀이 외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은교는 현우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우 씨 정말 와줬군요. 당신 어머니가 이걸 믿어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우가 은교를 데리고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순간 윤중령과 다른 신복들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윤중령은 현우를 보고 경악했다. 강현우,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감히. 너는 이미 탈영병이야. 이수연 대위. 내 놈까지 감히 서지영 준장의 사병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 상황은 순식간에 난투극으로 변했다. 이 대위가 지휘하는 외부팀이 별장 내부로 진입했지만 윤중령의 신복들은 별장 내부에 숨겨진 통로를 통해 은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윤중령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은교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별장 내부의 혼란 속에서 현우는 윤중령의 분노에 찬 얼굴을 코앞에서 마주했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내 어미에게 전해. 내가 잡히는 순간 나는 내 어미가 이 비리의 배후라고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내가 바로 서지영 준장의 숨겨진 공작원이었고 비리를 조작한 장본인이라고. 현우는 주먹을 날려 윤중령을 쓰러뜨렸지만 그가 은교를 놓쳤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 대위팀은 윤중령의 신복 몇 명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은교는 별장 지하 통로를 통해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진 후였다. 게다가 이 대위는 교전 중 부상을 입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은교 씨를 놓쳤습니다. 윤중령은 저를 어머니의 공작원으로 몰아세우려 합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그들의 조직은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등병. 은교 씨는 이송되었지만 그들이 은교 씨를 당장 해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은교 씨의 거짓 진술이지 그녀의 죽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윤중령이 마지막 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은교 구출 작전은 실패했지만 현우와 서준장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윤중령의 목적은 은교를 인질로 삼아 서준장의 진실 폭로를 막고 오히려 현우와 서준장을 비리의 주모자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윤중령이 은교를 대중 앞에 세우기 전까지였다. 서준장은 은교의 증언 없이 USB의 데이터만으로는 코브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위 장성들은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윤중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윤중령이 가장 집착하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 서준장이 말했다. 윤중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진 USB 원본을 회수하고 너에게서 조작 진술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작전은 미끼를 이용한 최후의 기만극이었다. 현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윤중령의 추격이 가장 활발한 곳, 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의 한 고급 호텔 주변이었다. 윤중령과 코브라 세력이 주로 활동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현우는 민규 형에게 받은 또 다른 암호화된 구형 휴대전화를 이용해 윤중령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윤중령은 현우의 전화를 받자마자 경로했다. 강현우, 내 이놈.
내가 감히 내게 전화를 걸어 당장 내가 있는 곳을 말하고 순순히 항복해. 내 어미가 이 일을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다면 윤중령님, 저는 항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USB 원본은 지금 중령님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를 놓아주시고 어머니에게서 손을 떼신다면 저는 USB 원본을 중령님께 넘기겠습니다. 현우는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하는 이등병 연기를 펼쳤다. 그는 윤중령의 탐욕과 권력욕을 자극해야 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좋아. 내 어머니에게서 손을 떼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너는 이등병의 신분으로 내게 협상을 시도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널 믿을 수 있지? 중령님은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중령님께 이 모든 일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중령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중령님과 이 비밀을 영원히 묻고 싶습니다. 단, 저와 어머니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우는 간절하게 애원하는 듯 말했다. 윤중령은 잠시 침묵했다. 현우의 연기는 완벽했다. 윤중령은 현우의 말에 담긴 어머니의 안전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었다. 좋다. 내 용기에 감탄했다. 너의 진심을 받아주지. 대신 단독으로 만난다. 오늘 밤 12시. 소공동 환구단 근처의 공원 벤치에서 보자. 단 주변에 내 어머니의 그림자라도 보인다면 내 어머니와 너는 내 손에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다. 환구단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서려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윤중령은 그곳에서 현우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역사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을 것이다. 현우는 서준장에게 윤중령과의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서준장은 현우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이 작전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현우야. 윤중령은 절대 너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는 USB를 회수한 뒤 너를 자살로 위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예상대로 움직일 것이다. 너는 윤중령에게 USB를 넘기는 척해야 한다. 서준장은 은교의 증언과 USB의 데이터를 동시에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이중 함정을 준비했다. 현우가 윤중령을 만나는 장소는 물론 주변 건물에는 이미 서준장이 신뢰하는 군, 검찰과 언론의 기자들이 비밀리에 잠입해 있었다. 작전 당일 현우는 밤 11시 50분에 환구단 근처 공원에 도착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현우의 등 뒤에 서 있는 수많은 그림자들 덕분에 그는 외롭지 않았다. 현우는 품속에 진짜 USB 대신 윤중령을 유인하기 위해 서준장이 준비한 빈 USB를 쥐고 있었다. 밤 12시 정각. 윤태성 중령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3명의 건장한 신복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윤중령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현우. 혼자 왔군. 내 어머니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 이제 그 물건을 내게 넘겨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너의 군 생활은 없겠지만. 윤중령은 비웃으며 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현우는 이 순간 이 비열한 사내에게 지난 몇 주간 당했던 모든 굴욕과 위협을 되갚아줄 기회임을 알았다. 윤중령님, 저는 중령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중령님이 제 어머니에게 비난했던 특권이라는 것이 중령님이야말로 가장 악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USB를 중령님께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윤중령은 현우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로 얼굴을 굳혔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당장 내놔. 윤중령이 현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현우는 빈 USB를 공중에 던지며 외쳤다. 윤태성 중령. 당신의 비리는 당신이 무시했던 겨우 이등병 한 명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코브라의 둥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현우의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군 검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며 윤중령과 그의 신복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윤태성 중령을 군 비리 및 탈영병 불법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군 검찰관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윤중령은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와 체포영장을 든 수사관들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현우를 노려보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이미 정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막이 지금 서울의 심장부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의 환구단 근처 그 역사의 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윤태성 중령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 윤중령과 그의 신복들을 체포하는 동안 현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간 지속된 긴장과 공포 그리고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를 덮쳤다. 현우는 서지영 준장이 직접 보낸 신분을 감춘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 안에서 서 준장은 현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번 포옹은 계급이나 임무를 떠나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보내는 진정한 위로와 자부심이 담긴 포옹이었다. 내가 해냈다, 현우야. 너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코브라 세력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내가 가진 그 USB 원본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부패의 척결을 시작하게 만든 진실의 씨앗이었다. 어머니 은교 씨는요? 무사하신가요? 현우가 가장 먼저 물었다. 걱정 마라. 우리가 윤중령을 체포하는 동안 우리 팀이 은교 씨가 갇혀있던 가평의 비밀 별장을 급습했다. 그녀는 안전하게 확보되어 군 검찰의 보호 아래 있다. 그녀의 증언이 합쳐지면 지 프로젝트에 연루된 모든 고위층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군 병원의 특실에 격리되어 있었다. 그의 공식적인 탈영병 신분은 서준장의 특별 명령으로 즉시 해제되었고 그는 특수 임무 수행 중이었음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일의 민감성 때문에 현우의 이야기는 군 내부의 최고 기밀로 취급되었다. 며칠 후 현우는 병실에서 은교를 만날 수 있었다. 은교는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현우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 USB를 잡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그들의 협박 속에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우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저도 제 남편에게 이 위험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은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교 씨 아닙니다. 당신이 저에게 USB를 던져준 그 순간 당신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와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현우는 은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짊어졌던 무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군인의 의무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양심을 지켰던 것이다. 사건의 전말이 정리되면서 윤태성 중령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코브라 세력의 고위 장성들 역시 줄줄이 덜미를 잡히며 군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혁에 착수했다. 서지영 준장은 이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진급을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매진했다. 현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인천 계양구의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남은 기간 동안 평범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윤중령이 있던 대대장실은 이미 새로운 지휘관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과거의 억압적인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복귀 전날 밤 현우는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현우야, 윤중령이 너에게 뭐라고 했었지? 내 어미의 별을 믿고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 한다고 비아냥거렸지. 서준장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평생 그 별을 얻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다. 하지만 너는 그 별이 가진 진정한 무게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윤중령이 저를 협박했기에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니다. 윤중령의 협박은 너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너는 진실을 들고 일어섰다. 내가 USB를 파헤쳐 윤중령의 죄를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군인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따랐기 때문이다. 현우야, 내 어깨에는 계급장이 아닌 양심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서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707의 준장으로서 너에게 엄격했지만 어머니로서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얻은 것은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야. 내가 지켜낸 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너 자신의 영혼의 순수함이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동적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별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의 별을 지켜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현우는 다시 군복을 입고 인천 계양구의 부대로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멸시하던 대대장도 어머니의 배경을 이용하려던 권력의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갓 20의 이등병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과 양심을 가진 진정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현우는 부대 연병장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그의 군복을 비췄다. 그는 알았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계급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진실과 정의라는 것을.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순간에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양심을 따르는 용기에서 발현된다. 강현우 이등병의 이야기는 비록 작은 별 아래 놓인 한 명의 사병일지라도 그 마음에 빛나는 양심의 별이 거대한 부조리한 권력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영원한 교훈과 깊은 감동을 남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이다.